자, 추석 연휴입니다만은 정치권은 그래도 여러 사안들이 지금 분주합니다. 이른바 MB 정권 과거사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문제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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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보다 이제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SNS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제 TV조선에 출연을 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효재 전 수석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사 또는 정치보복이라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일간지 여론조사 보면요,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정당한 수사다 또는 규명되어야 할 수사다라는 게 한 70% 정도 예상되고요.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6, 7%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을 지난 노무현 정부나 또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일과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특히 지난 10년간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잘못이 있다면 잘못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를 두고 국정원의 행동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말씀드리자면 5년 집권을 했습니다. 볼 거 못 볼 거 다 봤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낱낱이 까발리는 것은 결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권이 MB 정권을 정조준하고 나서니까 야권은 또 노무현 정부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막힌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판넬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차재원 교수님 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라 더딘데 돌고 물이라 마치던 돌고 MB 생각? 이거 청산별곡에 나오는 그 얘기군요. 해석을 좀 내주십시오. 지금 그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청산별곡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 청산과 이 청산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고려가요에 나오는 청산별곡에 나오는 이 대목이 아닐까 생각. 어디라 들이든 돌고 누리다 마치는 돌고가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던지든 돌이냐 또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이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그 잘못된 그 국정원의 그런 국정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신에게 던지는 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산별곡에 나오는 첫 번째 대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고자 한다는 뜻. 그것은 아마 지금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머리랑 다리랑 먹던 그런 청산, 제대로 된 나라,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부소장님은 뭐라고 써주셨습니까? 예상 흐름도를 써봤습니다. 예상 흐름도요? 지금 MB 정부에서는 MB 측근들은 맞불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는 어차피 마주 달리는 치킨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전국은 이전 투구로 넘어갈 거고, 그러면 결국 어부지리를 김정은이 차지할 거다. 결국은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흐름도를 보여주셨네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암 수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암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건 대한민국을 병든 채 방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MB의 적폐를 가지고 이 암에 비유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암 선고를 받아보신 분들은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암일까라는 생각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검사가 필요해서 이게 암인지 아니면 종양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이거 암이야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환자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라고 봤을 때는
대한 정확한 정밀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적폐만이 암인 건지 이명박 정부에 예. 아니면 이러한 국정원의 적폐들이 이전 정부에도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암이라고 진단이 되면 그때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암이라는 수술을 사실 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겠지만 장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큰 피해를 가게 되고요. 예. 이게 암이 아니라면은 일부 종양만 살짝 덜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현재 있는 보수 야권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TF 개혁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기조를 예.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최 평론가님은 네. 참여대 MB 물음표 비교 불가. 네, 이게 지금 뭐, 아까 맞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도 잠깐 예. 나왔는데, 이걸 뭐 스포츠 게임처럼 지금 받아들여서, 자, 어느 쪽이 쥐고 있는 카드가 더 큰가? 패를 예. 까봐라. 지금 도박 아니거든요. 지금 뭐 거의 그런 상황까지. 암 수술에 비유해 주신 거 적절한데요. 예. 저는 정밀 진단은 더 해봐야 되지만, 예.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암인 게 거의 확실하죠.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예. 정치에 개입을 했다. 이거 국정원법 위반이잖아요. 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건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 5.18 때 발포자처럼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 명령을 했는가? 누가 이 지시자인가? 하하. 누가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인가? 예. 그게 MB냐? 아니면 지금 드러난 대로 원세훈 국정원의 선에서 끝이냐? 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명확하죠. 아하. 만약에 참여정부도 그랬다. 증거가 있으면 예. 공개해야죠. 그럼 그때 직원이 지금 국정원 직원인지 옷 벗고 나갔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더 타고 올라가서 역대 정권을 다 파는 거 능력과 이 시간, 자원이 되는 한 좋습니다. 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예.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면은 정권이 뒤집힐 때마다 다 공무원들이 그냥 댓글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앞으로 우리 선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는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 보수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다. 아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MB 정부 측에서 예. 벌써 이제 4년 전 정권입니다만 공개할 자료가 미진하다 그러면 더 보태서 공개를 하시고 자신들의 시기에 잘못했던 것은 또 깍듯이 사과하시고 예. 법의 처벌을 받고 이건 미래 역사를 위한 청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구정부, 신정부 이렇게 이 축구 게임 하듯이 예. 밀당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그렇기 되고요. 때문에 비교 불가.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권기에 문제다라고 생각됐으면 예. 전 정권에 대한 통치적 결정은 예우를 해야죠. 저는 아하. 그 선까지는 보호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 공무원들을 완전히 위헌적으로 직권남용을 강요해서 시킨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시간이 흘러도 공개해야 됩니다. 역사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게임하듯이 하지 마시고 예. 잘못이 있으면 다 검찰 조사 앞에 무릎을 꿇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교수님 이게 네. 정말 적폐청산이 되려면은 제도나 관행 부분에 있어서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사람을 정조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보복으로 정치 보복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지금 야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린 글에서 태행적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또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개 비극적 죽음을 둘러싸고 나서 부부싸움, 가출 이런 뭐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뜻이 아니냐.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이 아니고 제도적인 그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보다도 일단은 지금 이 정쟁으로 몰고 가서 유수는 유수로 듣는다고 해서 새로운 또 의혹을 내서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전형적인 또 꼬리 자르기의 행태도 보이고 있다. 꼬리 자르기? 예, 지난번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반응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이 기관들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할 때 어떻게 대통령이 다 알 수 있었겠느냐는 그런 논리
논리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김두 전 홍보수석이 이야기했다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료도 갖고 있다. 우리도 뭐 깔라면 깔 수 있다. 예.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앵커께서 처음에 저한테 질문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아닌 제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권을 담당했던 하나의 그 책임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 대안을 먼저 모색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보복으로 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방패를 치기 위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 물타기 하고 뭐 그런 식 꼬리 자르기 하는 식의 방식은 결코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 부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이건 그 정책적 대안을 내는 건 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전해철 의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하고 김효재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볼 거 다 볼 거 봤다. 네. 이 볼 거 안 볼 거 다 봤다. 이 얘기는 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밝히자라고 달리기보다는 일정 정도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치적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 대통령,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모 대통령이 등소포영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07 과삼이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덮어놓고 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 할 때도 그 막부에서의 그 반란 그런 것들을 일단 덮어놓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 장강의 물이 물을 안 가리듯이 적폐라고 하면 그 많은 적폐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팔 거냐? 파는 것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까지 파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력이고 그게 합의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하신 건 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권에 해야 할 거야 아니라 현 정권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 정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고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정부에서부터는 그런 것이 없겠다라고 모범을 보이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과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교수는요? 네, 저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좀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 적폐 문제들이 정말로 법적인 문제들이 될 수 있다라면은 검찰 사정기관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맡겨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문건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문건에 대한 작성자를 조사하게 되고 이 작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나름대로의 그 윗선의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건데 이거 이제 보수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하는 고소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문건들이 발견되긴 했으나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라는 것들은 결국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건들이 작성됐는데 이 문건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여부까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집행 여부까지? 집행 여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살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가기 전에 청와대의 수석이라든지 비서관, 행정관끼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다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순들을 뛰어넘고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라고 찍어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야권에서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OX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김도 전 홍보수석이 DJ 노 정부의 이 적폐도 들춰보자고 했는데요. 실제로 노무현 DJ 정부 당시에 적폐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걸까요? 관련 자료가 있다 없다 OX로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지금 사실 풍겨놓은 게 현실인데 진짜 있다면 아니다. 그거는 아닐 거다. X. 고민을 다들 많이 하셨네요. 이게 있을 것 같다가 두 분.
X가 한 분, 세모가 한 분. 세모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단정은 좀 못 짓겠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죠. 딱 세모인데 아까 비교 불가라고 말씀드린 게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기운 해, 진해의 자료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 힘을 쓰긴 쉽지 않을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한 3 정도 되는 네. 비위 사실을 공개했어요. 30이 나와요.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어허. 이 카드가 아주 강력해야 되는데 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좀 소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없는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힘을 별로 못 쓸 자료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있어도 근데 별로. 이게 살아있는 권력대는 정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게 뭐 논두렁 시계라든가 우리가 혹은 이 대통령 본인은 몰랐지만 뭐 영부인이 일정 금액을 뭐 이 수뢰한 것 같다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타격을 크게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전전임 정권 아닙니까? 스스로 얘기하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에 뭔가를 꺼내도 그것이 이미 돌아가신 대통령의 문제가 되잖아요. 전 진영 논리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정의 골은 네. 이 불을 붙일 수 있겠지만 별로 그게 아까 얘기하신 법적, 정치적, 도의적 문제에서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좀 공개하면 오히려 매를 더 버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김병민 교수는 있을 것 같다. 같은데 있다고 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말을 못한다고요? 만약 설령 갖고 있더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공개하게 되면은 그게 공개할 그럴 수가 가능성이 없는 있죠. 거고 사실 정보기관의 문건 같은 경우도 국가기밀 유출 등의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효재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별별 거를 다 봤다라고 얘기하지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문건으로 들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과거에 봤던 기록물들을 가지고 만약 나서서 주장을 한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가장 확실한 수사권의 같이 연결선상에 있게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가지고 자꾸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CF 같군요. 뭐 좋은데 설명은 못하고 뭐 이런 입장인가 보군요. 부소장께서도 어떤 자료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언론에도 그때 보도가 너무 많이 됐고 실제로 그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환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하는 단계까지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게 상당 부분 그 보도가 됐고,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뭐 노골적으로 까는 건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온 정도로 일단은 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리로 해서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살짝 흘려서 뭐 언론이나 뭐 정치권이나 다른 데서 살짝 흘려서.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을 활용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이나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명예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뭔가 그 해법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서로 달리고만 있어서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아직은 추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수님은 그런 자료 안 갖고 있을걸?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요. 이 지금 그 구여권, 지금은 이제 야당이죠. 야권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들을 곡간에 숨겨둔 꽃감처럼 지금 써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필요할 때 당 떨어질 때마다 꺼내먹는. 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정상회담 NLL 상당히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적절하게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대통령 기록관 가니까 그 내용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완종 리스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그 당시 여건에 여러 인사들이 관련됐을 때 그 문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왜 성완종 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사면했죠? 일종의 물타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국면을 빠져나갔고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 보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자기 대장 뇌물 먹고 자살했다고 또 공격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잊을만 하면 꺼내먹는 꽃감처럼 논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꽃감이 이제는 약발이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국민들도 이제는 그게 별로 그렇게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도 개선 이야기했는데 아까 우리 김은숙 소장께서 직권 세력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당연히 직권 세력하는데 문제는 직권 세력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지금 여소야대 국면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을 본다고 한다면 야권이 동조하죠. 야권이 힘을 합치지 않는 이상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홍준표 이 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국정 5년마다 맨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말리는 국정은 뭐 때문이냐고 그 예산 많이 쓰고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해결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 지난번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을 공약했던 것이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 해자고 했으니까 그 해법 놓은 만큼 국정원 없앤다고 한다면 해외정보원으로 바꾸는데 그러면 야당이 협조해 주시면 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바른정당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 내부 지금 자강파와 그야말로 통합파가 갈등의 갈등입니다. 한국당하고 또 통합하느냐 혹은 국민의당하고 뭔가를 하느냐 이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막힌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정당의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들의 생각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영일 평론가의 의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어갔지만 긴 호흡, 긴 정치. 긴 호흡, 긴 정치. 무소의 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이제 소설의 제목도 있고요. 오랜 또 이제 이 불교의 교훈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지금 이 바른정당이 쪼개져서 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은 오히려 바른정당 쪽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기득권 때문에 다수가 나가지 못하고 나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혁신 보수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0여 명 돌아왔어요. 간신히 20명 원내교섭 단체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럼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죠. 왜 우리가 나왔지? 돌아갈 때는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그 국민들에게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왜 우리가 나왔지? 구보수는 안 된다. 당시에 지금 통합파로 분류가 되는 김무성 의원이 나오면서 한 말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 탄핵 찬성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당시 이름 새누리당은 완전히 해체하고 자산을 국가에다 헌납해야 한다. 그리고 맨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자, 나갈 때의 기세는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왜 들어가죠?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들어간다.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 높나요? 왜 들어가죠?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국민들에게 너무 단정하시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저희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금 이제 추석 밥상에서 이제 식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약간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빨리 우파 보수가 살아나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도 아까 국회 얘기하셨지만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주거니 받거니 정치가 해볼 만한데 너무 무력화돼 있잖아요. 그럼 합쳐서 살아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물리적인 통합, 결합 저는 지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아주 섹시한 명분이 딱 꽂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못 만들면 합치나 마나예요. 뭐 따로 주구나 같이 주구나 뭐 결과는 똑같은데 결국은 살려고 합쳐야 되는데 살기 위한 국민들에게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는 명분을 개발해야지 명분 개발 없이 지금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 같으니까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나올 때 명분이 확실했듯이 또 들어갈 때도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숨을 거죠? 좀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시고 조금 견디든가 아니면 명분을 만들든가 멋있는 통합의 그림을 그리든가 뭘 하나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김병민 교수는 나 이제 돌아갈래? 박하사탕에 나온 명대사죠. 사실 바른정당에 있는 자강파건 통합파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통합파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자강파 분들 입장에서도 과거에 쪼개지기 전에 새누리당 그리고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과거에 보수 통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마 20명 국회의원 모두가 똑같을 거란 생각이에요. 다만 거기서 명분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최영일 평론가님이
의원님이 얘기했던 자강파에 머무르는 분들이고요. 명분과 달리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집권 정책들을 바라보건대 보수가 이대로 지리멸을 무너져서 서로가 싸우고 있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나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의 마음을 좀 받아갖고 통합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여론에 좀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라는 게 결국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옵션, 테이블들이 다 옵션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그런 방향 가지고서는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보수정당 사람들이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지금 개혁을 중심으로 한 우리끼리의 내부 보수 혁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함께 뭉치자.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사실상 지금에 있는 과거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부터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차후로 미루자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107석의 자유한국당 입장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그 나름대로 추동력을 막아낼 수 있는 120석까지 확보하자라는 주장들이 조금 힘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네. 아이고 도로와 미타불인데 이게 도로가 다른 도로입니다. 자강. MB 속 개구리. 아마 자강파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도로아미 타불. 이 도로라는 뜻이 헛되이 수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아미 타불 말 그대로 지금 왜 우리가 나왔는데 참보수하고 개혁보수하고 바른정치하려고 나왔는데 과연 그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 상황이 돼 있느냐. 결국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도로 새누리당 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통합파 같은 경우는 냄비속 개구리를 아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냄비속 개구리는 상황이 변화된지 모르고 물을 서서히 끓으면 서서히 끓은 물 속에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 드라이브, 이 소위 말하는 또 정치 보복까지 비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안전 목전에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손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양쪽의 이 주장이 다 일리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지금 불은 덜 끓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냄비속 개구리가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일단 그 노력부터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난 그때 바른 정치의 기치를 들고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아쉬움이 남다는 거죠. 네. 김우석 소장님께서도 명분 대 실리 다 비슷한 얘기를 같이 맥락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가는 방향은 둘 다 잃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명분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타이밍인데 지금은 통합 자체가 타이밍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가치를 추구할 때지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100%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부는 또 남을 가능성이 많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실익도 없어요. 사실 지금 107석이죠. 그럼 13명 이상이 가야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120석이 돼가지고 선진화법에 의해서 유의미한 숫자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남아있겠다는 분이 10분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명분도 잃고 실익도 잃고 개도 잃고 가재도 놓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 조급하다. 문제는 이게 정기국회를 통해서 정책 등조를 해서 신뢰도 쌓고 명분도 좀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지방선거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숙성시켜가지고 통합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적어도 선거 공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법을 찾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선거 공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보수 야당 여기에 플러스 국민의당 얘기까지 지금 연대 후보연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야권의 지방선거 후보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O 아니다, X, OX로 좀 표시를 해볼까요?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 후보들의 연대가 있을 것이다, O 아니면 X.
있을 거라고 보시는 분이 3분이나 됐습니다. 3분, X가 1분. 그렇다면 김병민 교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지방선거는 단체장 선거랑 지방의원 선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지방의원 선거는 전혀 연대를 하는 이유가 없을 겁니다. 지방의원은 연대가 그대로 없을 갈 것이고요. 네.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연대가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근 40%가 넘는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아마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쉽게 빠지지는 않을 형국으로 보입니다. 근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후보가 써야 되는 돈이 한 40억 정도에 달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15%의 득표율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돈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같은 그 정당, 지금 현재로서는 군소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따로따로 후보를 내갖고서는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선거 때 어땠습니까? 선거 유세차나 제대로 돌리지 못해갖고 그랬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맞아요. 예. 운동원을 돌리지 못하는 형국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안정적인 15% 득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거를 몰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예. 혹은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까지 큰 틀에서 연대 아니면 국민의당이 아닌 바른정당과 한국당 간의 연대 이 세 가지 연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사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요? 뭐 저도 사실 뭐 우리 김병민 교수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 사실 뭐 지금 보면 그 지금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지금 지방선거에서 승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롤 모델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예. 연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허. 지금 거기 보면 교수단체가 보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교수단체를 같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네, 벌써 예, 지금 예, 예. 뭐 지금 남경필 지사의 그 강력한 의지가 지금 반영되긴 하지만 예,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벌써 지금 거기는 연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이러한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본선까지 그렇게 갈 것이냐, 뭐 미리 예단하기가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그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야권에 있다고 한다면 예. 그 지금 연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더 정치적 득실을 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이 그 메리트가 더 클 것이라는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유일하게 네. 후보연대 없을 거야, 야권. 오늘 패널 분들이 매우 예. 합리적이세요. 예. 지금 우리 정치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예. 매우 동물적이고 약육강식의 논리로 먹거나 먹히거나 게임을 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연정을 할 거면 진작했겠죠. 아. 지금 선거연대요. 지금 그럼 벌써 통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먼저 처리할 걸 처리하고. 지금 이 과거사 얘기 우리가 MB정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예. 지난 이 박근혜 정부를 생각을 해봐도 그때 친박 비박 논쟁이 MB정부 때부터 시작돼서 약 7, 8년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대통령은 탄핵당한 상황에서도 지금 또 그것 때문에 이 정당들은 갈라져서 뭐 아하, 니편 그렇죠. 내편 하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못 해요. 몇 년이 가도. 예. 이게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에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아. 연정, 유럽식 연정 안 예. 됩니다. 어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범보수 두 개 정당이 합당을 해서 예. 하나의 당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예. 한 후보씩을 내겠죠, 지역마다. 근데 애매한 선거연대를 한다? 이게 총선이면은 상황이 좀 달랐을 거라고 예. 보지만 지방선거는 이 3년 남은 총선으로 가기 위해서 내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예. 자,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여당 공적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합쳐서 일단 큰 적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합리적인 대화를 할 거였으면 예. 지금 벌써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뭔가 물꼬가 튀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소장님은 그래도 후보연대는 있을 거야라고 보십니다. 저는 뭐 합리적인 판단을 끝에 가서는 할 거다. 이렇게 결국은 이성을 결국은 찾아서 합리적인 근데 판단을요? 실제로 그 출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유의미한 승부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붙어가지고는 안 될 게 뻔한데 예. 거기서 2등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선거가 가까울수록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공조는 당연히 될 거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처럼 유지되면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선거연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른정당이 쪼개졌다. 그러면은 일부 한국당으로 들어가면 혼자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일정 정도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제3지대 연대 뭐 이런 예. 방향으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명분도 있지만 네. 결국은 지역 간의 영훈함의 그것도 있고 수도권에서 일정 정도 그 인물풀의 한계가 있고 네. 이래서 유의미한 그 대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게 그 현 정부를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승부를 하지 못하면 예. 정부의 독주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야당에서 일정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 요거요. 지금 네. 오늘 신문에 네. 서울시장 선거 전 관심들이 많잖아요. 예, 예. 박원순, 황교안, 안철수 3인방이 이게 거의 대선급 이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유승민 의원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진짜 이렇게 4명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또 상상력의 또 이 산물 아니에요. 이게 너무 상상력이 근데, 예.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리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장 지금 한교안 지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보수의 악건의 후보를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며칠 전에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절대 안 된다. 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목리를 거두지 않는 이상은 예. 이 구도 자체가 아예 승립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생각이 좀 바뀐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승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는 관건은 홍 대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요, 2017년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어록 베스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유독 막말로 국민들을 탄식하게 한 정치인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물 한번 보시죠. 꼭 막말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자, 첫 번째 인물 볼까요? 네. 노영민 주중대사입니다. 경쟁력이 문제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사드 위기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부족 탓이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최근 이야기예요. 네. 가장 최근 이야기인데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다 짚으셨습니다만 전쟁 불안 고조. 지금 추석 밥상에서 제일 큰 고민은 딱 두 개예요. 전쟁 그리고 경제.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정당들의 뭐 이합집산 이런 건 국민 큰 관심 없고요. 예. 과연 전쟁 나냐 안 나냐.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는 좀 먹고 살만하게 나아질 것이냐. 예. 지금 뭐 취업, 결혼, 출산 다 이 문제에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노영민 주중대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어려운 협력은 해야 되는데 사드 때문에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예. 있는 이쪽에 가서 뭔가 우리 쪽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처음 나온 유명해져버린 회자된 말이 예. 마치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네. 들려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실패하고 지금 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사드와 같은 이 국제 외교나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 폄훼하는 발언으로 들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런 이야기를 중국과 좀 친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 적절하게 비공개 석상에서 중국의 외교부와 할 수 없이 제스처로 해야 되는 상황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비공개 석상에서. 하지만 초기에 저것이 우리 국내 기업들의 그냥 어깨 힘을 쫙 빼버리는 그것도 추석 명절을 얼마 앞두고 한 것으로는 참 큰 실언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김병민 교수도 네. 보면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재국의 대사는 맞아요. 주재국의 입장에서 예. 모국을 또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포용력 있는 말을 예. 또 하기도 했거든요. 노영민 대사의 발언을 좀 이해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박지원 예. 전 대표가. 그리고 나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로 노영민 대사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죠. 왜냐? 어제 또요. 얼마 예. 전에 중국에서 추가홍 대사가 국민의당을 방문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쏟아내더라. 왜냐? 중국의 입장에서만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노영민 대사는 과연 어느 나라 대사냐라고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기업에 대한 그 신세계 이마트 문제라든지 롯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발언도 부적절했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사드에 대한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우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1000km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 노영민 대사의 발언을 보게 되면 1000km가 넘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얘기를 대사가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까지 파장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 한추15에서 한국 대사의
발언을 이때다 싶을 정도로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한수 의 발언을 받아갖고서는 그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의 속보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인으로서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한국 대사로서의 발언의 그 신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노영민 대사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인물, 어떤 어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홍준표 대표, 하늘이 정해준 일, 이 설거지 가지고 얘기를 했던 말인데, 네. 자, 홍준표 대표는 근데 저것 말고도 워낙 어록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저거 일부러 저런 건가라는 또 얘기들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만 아마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머릿속에 이런 좀 이미지가 확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경상도 상남자. 이런 좀 이런 경상도 상남자답게 뭔가 이렇게 조금 이 좀 박력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또 자신의 이야기도 더 진실성이 좀 들릴 것 같고 아마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여성들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사 노동 문제, 또 여성의 지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많은 그 이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그 대선에서 득표율도 사실 그 때문에 사실 몇 %, 제 생각에 한 최소한 5% 정도까지 더 못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사실 뭐 지금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좀 여성이 친화적으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대선 이후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당에서 만든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젠더와 관련된 행사. 그 젠더에 보면 그 뒤에 그 행사명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마초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이 제목 스타일은 그런데 끝날 때는 마초에서 마초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누가 차려줬냐고 하면 여성학회가 차린 것도 아니고 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지금 밥상을 딱 뗍니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세게 이야기해서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절박한 여성 유권자들이 표심을 돌리기에는 앞으로 진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짜 180도로 변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선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홍준표 대표의 뭐 거친 말과 행동은 어찌 보면 이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이 홍준표 대표에게 이게 득과 실 어떻게 따져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 대선 때는 실보다 득이 좀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좀 시원시원하다, 콩콜라다 뭐 이런 얘기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아까 젠더 폭력 얘기하시는데 젠더 폭력 모를 수도 있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행사 가려고 하면 실무진들이 다 자료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죠. 그런다고 하면 젠더 폭력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안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숙지하고 들어가는 게 예의이기도 하고 또 주최자로서 해야 할 도리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지금 뭐 이 김무석 부소장 마이크가 좀 좋지 않은 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록의 주인공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추미애 대표네요. 여야 대표가 각각 어록에 들어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세력끼리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골목대장도 하지 않는 짓을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 잡배 수준의 망언과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언제 형제 대우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오만에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뭐 추미애 대표는 뭐 사과는 해서 다 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예전에 머리 자르기 발언 그리고 이번엔 뭐 생떼 혹은 땡깡 발언으로 있는데 국민의당하고 유독 뭔가 이게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친문 지지층 입장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속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오히려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지층들을 고려한 발언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의 전체적인 이득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고 임종석 실장
서울시장이 대신 사과를 하면서 추미애 대표가 좀 멋쩍게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희수 후보자 부결이후했던 땡깡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고 여기 대해서는 또 추미애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당대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 지방선거를 보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여지껏 서울시장에 여성 서울시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첫 서울시장이 큰 꿈을 꾸고 있거나 그 이상의 정치 꿈을 꾸고 있다라면은 지지층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정당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품격을 지켜나가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발언들은 상대 쪽에서 사과를 요구할 만큼 발언이 거센 적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참 리더십 부족이라는 문제를 낳지 않나 처음에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과도한 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거든요. 또 이 여당인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도 더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조언을 방송에서 계속 드렸냐면 아니 이걸 다른 일개 의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다. 밀고 당기면 당 대표가 나서서 말려주고 자, 협치를 위해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일 좋은데 매우 이상한 게 청와대가 대리 사과를 해주고 당 대표는 머쓱해지고 이런 상황이 몇 번 연출되다 보니까 전 요즘 약간 생각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추 대표의 전략이다. 최근에 보시면 이게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북한하고 대화 두세 개 가동 중이다. 트럼프는 근데 계속 트럼프는 그거 시간 납니다. 힘 빼지 마시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해석하는 또 전문가 일각의 시각이냐면 굿캅 배드캅 플레이 아니냐. 그러니까 범인을 옥죄일 여당 때 대표가 청와대 사이에 범인을 옥죄일 때 굿캅은 구슬리고 배드캅은 윽박지르고 그래서 헷갈리게 하다가 결국 마음이 좀 풀려서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좀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면 추 대표가 야당에 대해서는 좀 엑셀을 막 밟는 좀 이 터프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요. 협치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냉랭한데 청와대가 좀 유화적으로 나오면 또 어쩔 수 없이 마음 풀고 그래서 이제 김희수 이 헌재 소장은 결국 낙마했습니다만 권한대행 체제로 갑니다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한 번 그래서 한 번은 뺏겼지만 한 번은 얻어내고 추미애 대표의 저런 좀 이 거친 모습이 아주 마이너스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청와대의 면을 살려주는데 본인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또 이제 이 국정을 풀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 화제의 어록베스트 1, 2위를 이제 한꺼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밥하는 아줌마라 그래서 비난이 쇄도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1위는 김학철 이분은 뭐 올해의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국민을 레밍 들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나 판단 저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거야 해서 또 나오신답니다. 그렇죠. 뭐 본인이 뭐 지금 추모하는 것은 뭐 그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올 수 있을 수는 있죠. 사실 그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저런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충북도의회 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다 지방 도의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또 국회도 마찬가지네요. 이 동료 의원들의 그런 부적절한 말들, 그 도를 지나치는 그런 말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거의 손방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략적으로 이걸 또 이용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측면 되다 보니까 이 사실 김학철 그 충북도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격은 거의 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뭐 내년 지방선거 나오신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소장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김학철 의원이나 이현주 의원 모두 다 이번 사건으로 인지도가 올라간 건 또 이현주 의원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나오셨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정치는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 사실 정치의 질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래서 무게인 그 정치적 무게만큼 말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 사실 뭐 그런 무게에 비해서는 좀 그 말이 섹시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무게에 비해서 너무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저분 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의 질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고 숙련을 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너무나 공중파에서 써야 할 그 방송에서 써야 할 것과 팟캐스트에서 하는 접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팟캐스트급의 그 발언을 또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 이름값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치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권기에 문제다라고 생각됐던
됐으면 예. 전 정권에 대한 통치적 결정은 예우를 해야죠. 저는 그 아하. 선까지는 보호해야 된다고 보지만 예. 공무원들을 완전히 위헌적으로 직권남용을 강요해서 시킨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시간이 흘러도 공개해야 됩니다. 역사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게임하듯이 하지 마시고 예. 잘못이 있으면 다 검찰 조사 앞에 무릎을 꿇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교수님 이게 네. 정말 적폐청산이 되려면은 제도나 관행 부분에 있어서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사람을 정조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보복으로 정치 보복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지금 야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린 거라서 태행적이라는 말씀을 쓰셨고 또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여러 개 비극적 죽음을 둘러싸고 나서 부부싸움, 가출 이런 뭐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일종의 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뜻이 아니냐.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이 아니고 제도적인 그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보다도 일단은 지금 이 정쟁으로 몰고 가서 유수는 유수로 듣는다고 해서 새로운 또 의혹을 내서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전형적인 또 꼬리 자르기의 행태도 보이고 있다. 꼬리 자르기? 예, 지난번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반응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이 기관들에서 잘못된 행위들을 할 때 어떻게 대통령이 다 알 수 있었겠느냐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김두 뭐 전 홍보수석이 이야기했다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료도 갖고 있다. 우리도 뭐 깔라면 깔 수 있다.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앵커께서 처음에 저한테 질문했듯이 사람이 아닌 제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정권을 담당했던 하나의 그 책임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 대안을 먼저 모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보복으로 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방패를 치기 위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 물타기 하고 뭐 그런 식 꼬리 자르기 하는 식의 방식은 결코 발전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 부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이건 그 정책적 대안을 내는 건 전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전해철 의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하고 김효재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볼 거 다 볼 거 봤다. 이 볼 거 안 볼 거 다 봤다. 이 얘기는 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밝히자라고 달리기보다는 일정 정도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밝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치적 합의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 대통령,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모 대통령이 등소포영에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07, 과삼이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덮어놓고 간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메이지 유신할 때도 그 막부에서의 그 반란 그런 것들을 일단 덮어놓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 장강의 물이 물을 안 가리듯이 적폐라고 하면 그 많은 적폐들이 쌓여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팔 거냐? 파는 것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에도 그것이 이미 돌아가신 대통령의 문제가 되잖아요. 전 진영 논리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정의 골은 이 불을 붙일 수 있겠지만 별로 그게 아까 얘기하신 법적, 정치적, 도의적 문제에서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좀 공개하면 오히려 매를 더 버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김병민 교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있다고 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말을 못한다고요? 만약 설령 갖고 있더라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공개하게 되면은 그게 그럴 가능성이 없는 있죠. 거고 사실 정보기관의 문건 같은 경우도 국가기밀 유출 등의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효재 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별별 거를 다 봤다라고 얘기하지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은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거를 문건으로 들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과거에 봤던 기록물들을 가지고 만약 나서서 주장을 한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마땅히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가장 확실한
수사권에 같이 연결선상에 있게 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가지고 자꾸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형국인 것 같습니다. CF 같군요. 네. 뭐 좋은데 설명은 못하고 뭐 이런 입장인가 보군요. 예. 부소장께서도 어떤 자료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언론에도 그때 보도가 너무 많이 됐고 실제로 그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직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소환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하는 단계까지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언론에도 그게 상당 부분 그 보도가 됐고,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노골적으로 까는 건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온 정도로 일단은 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리로 해서 특검으로 가자라고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살짝 흘려서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다른 데서 살짝 흘려서.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들을 활용하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이나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명예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뭔가 그 해법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서로 달리고만 있어서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정치력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직은 추정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수님은 그런 자료 안 갖고 있을걸?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 지금 구 여권, 지금은 이제 야당이죠. 야권 측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료들을 곡감에 숨겨둔 꽃감처럼 지금 써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필요할 때 당 떨어질 때마다 꺼내먹는. 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NLL 상당히 문제됐지 않습니까? 그때 진짜 적절하게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대통령 기록관 가니까 그 내용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완종 리스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당시 여권에 여러 인사들이 관련됐을 때 그 문제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왜 성완종 씨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사면했죠? 일종의 물타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국면을 빠져나갔고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 보십시오. 홍준표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자기 대장 뇌물 먹고 자살했다고 또 공격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잊을만 하면 꺼내면. 자, 추석 연휴입니다만은 정치권은 그래도 여러 사안들이 지금 분주합니다. 이른바 MB 정권 과거사를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문제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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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엇보다 이제 적폐청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SNS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제 TV조선에 출연을 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효재 전 수석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사 또는 정치보복이라는 관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일간지 여론조사 보면요.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정당한 수사다 또는 규명되어야 할 수사다라는 게 한 70% 정도 예상되고요.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6, 7%에 불과합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을 지난 노무현 정부나 또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일과 비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요. 특히 지난 10년간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잘못이 있다면 잘못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를 두고 국정원의 행동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말씀드리자면 5년 집권을 했습니다. 볼 거 못 볼 거 다 봤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낱낱이 까발리는 것은 결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권이 MB 정권을 정조준하고 나서니까 야권은 또 노무현 정부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막힌 한 줄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판넬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네. 차재원 교수님 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라 더딘데 돌고 물이라 마치던 돌고 MB 생각? 아, 이거 청산별곡에 나오는 그 얘기군요. 해석을 좀 내주십시오. 뭐 지금 그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청산별곡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예. 뭐 그 청산과 이 청산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고려가요에 나오는 청산별곡에 나오는 이 대목이 아닐까 생각. 어디라 들이든 돌고 누리다 마치는 돌고가 무슨 말이냐면 예. 어디에 던지든 돌이냐 예. 또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이냐 어허.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그 잘못된 그 국정원의 그런 국정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명박 대통령 생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하. 그것이 자신에게 던지는 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 청산별곡에 나오는 첫 번째 대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고자 한다는 뜻. 예. 그것은 아마 지금 적폐 청산을 추진하고 있는 집권층의 입장에서는 머리랑 다리랑 먹던 그런 청산, 제대로 된 나라, 반듯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 아하. 그런 생각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김 부소장님은 뭐라고 써주셨습니까? 예상 흐름도를 써봤습니다. 아, 예상 흐름도요? 지금 MB 정부에서는 뭐 MB 측근들은 맞불 작전을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는 어차피 마주 달리는 치킨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러면 전국은 이전 투구로 넘어갈 거고. 예. 예. 그러면 결국 어부지리를 김정은이 차지할 거다. 결국은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흐름도를 보여주셨네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네. 암 수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암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수술하지 않고 놔두는 건 대한민국을 병든새 방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MB의 적폐를 가지고 이 암에 비유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암 선고를 받아보신 분들은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암일까라는 생각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검사가 필요해서 이게 암인지 아니면 종양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이거 암이야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환자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는 정확한 정밀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국정원의 적폐만이 암인 건지 이명박 정부에 예. 아니면 이러한 국정원의 적폐들이 이전 정부에도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암이라고 진단이 되면 그때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암이라는 수술을 사실 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겠지만 장기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가게 되고요. 예. 이게 암이 아니라면은 일부 종양이면 종양만 살짝 덜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현재 있는 보수 야권 그리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TF 개혁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기조를 예.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호호. 최 평론가님은 네. 참여대 MB 물음표 비교 불가. 네, 이게 지금 아까 맞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도 잠깐 예. 나왔는데 이걸 스포츠 게임처럼 지금 받아들여서 자, 어느 쪽이 쥐고 있는 카드가 더 큰가? 패를 예. 까봐라. 지금 도박 아니거든요. 아, 지금 거의 그런 상황까지. 암 수술에 비유해 주신 거 적절한데요. 예. 저는 정밀 진단은 더 해봐야 되지만 예.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암인 게 거의 확실하죠. 왜냐하면 국정원이라는 국가정보기관이 예. 정치에 개입을 했다. 이거 국정원법 위반이잖아요. 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건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 5.18 때 발포자처럼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 명령을 했는가? 누가 이 지시자인가? 하하. 누가 최종 의사결정 책임자인가? 예. 그게 MB냐? 아니면 지금 드러난 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의 선에서 끝이냐? 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명확하죠. 아하. 만약에 참여정부도 그랬다. 증거가 있으면 예. 공개해야죠. 아. 그럼 그때 직원이 지금 국정원 직원인지 옷 벗고 나갔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를 더 타고 올라가서 역대 정권을 다 파는 거 능력과 이 시간, 자원이 되는 한 좋습니다. 어허. 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무슨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예.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면은 정권이 뒤집힐 때마다
다 공무원들이 그냥 댓글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앞으로 우리 선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는 진보 정부가 해야 할 일, 보수 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니다. 아하.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MB 정부 측에서 예. 벌써 이제 4년 전 정권입니다만 공개할 자료가 미진하다 그러면 더 보태서 공개를 하시고 어허. 자신들의 시기에 잘못했던 것은 또 깍듯이 사과하시고 예. 법의 처벌을 받고 이거는 미래 역사를 위한 청산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구정부, 신정부 이렇게 이 축구 게임 하듯이 예. 밀당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되고요. 비교 불가.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까지 파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력이고 그게 예. 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하신 건 다 공감을 하는데 예. 문제는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정권에 해야 할 거야 아니라 현 정권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현 정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고 예.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정부에서부터는 그런 것이 없겠다라고 예. 모범을 보이면서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과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민 교수는요? 네, 저 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좀 분리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 적폐 문제들이 정말로 법적인 문제들이 될 수 있다라면은 검찰 사정기관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맡겨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 현재까지 드러난 문건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선 이 문건에 대한 작성자를 조사하게 되고 이 작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나름대로의 그 윗선의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건데 예. 이거 이제 보수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번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하는 고소들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문건들이 발견되긴 했으나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하달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라는 것들은 결국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문건들이 작성됐는데 이 문건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여부까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집행 여부까지? 집행 여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살펴야 되는데 예.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가기 전에 청와대의 수석이라든지 비서관, 행정관끼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난 뒤에 예.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된다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수순들을 뛰어넘고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라고 찍어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고 야권에서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OX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김도 전 홍보수석이 DJ 노 정부의 이 적폐도 들춰보자고 했는데요. 실제로 노무현 DJ 정부 당시에 적폐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 걸까요? 관련 자료가 있다 없다 OX로 좀 표현을 어떻게 해주시기 보십니까?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지금 사실 풍겨놓은 게 현실인데 네. 진짜 있다면 아니 있다. 그거는 아닐 거다. X. 고민을 다들 많이 하셨네요. 네. 이게 있을 것 같다가 두 분. 네. X가 한 분, 세모가 한 분. 세모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라고 단정은 좀 못 짓겠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동그라미에 가까운 세모죠. 딱 세모인데 아까 비교 불가라고 말씀드린 게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기운 해, 진해의 자료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 앞에 힘을 쓰긴 쉽지 않을 것이다. 있다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이제 한 3 정도 되는 비위 사실을 공개했어요. 예. 30이 나와요.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아주 강력해야 되는데 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좀 소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없는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힘을 별로 못 쓸 자료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있어도 근데 이게 살아있는 권력대는 정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력한 이게 뭐 논두렁 시계라든가 우리가 혹은 이 대통령 본인은 몰랐지만 뭐 영부인이 일정 금액을 뭐 이 수뢰한 것 같다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타격을 크게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전전임 정권 아닙니까? 스스로 얘기하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여정부 시절에 뭔가를